바리케이트를 쳐야 합니다. 언론 양심의 역사를 이어갈 언론의 바리케이트를 칠 때다. YTN 해직 기자 노정면의 뉴스바. 안녕하십니까. 9월 13일의 금요일 뉴스바 문이 열렸습니다. 오늘은 어떤 뉴스들이 마련되어 있는지 메뉴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여야 대표와 국회에서 만나겠다며 3자 회담을 제안했죠. 언론은 전격, 파격 등의 용어를 동원해 결단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만 사전 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 정치 도의의 어긋남은 물론이고 소통보다는 야당 압박의 목적이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간 브리핑에서 이 부분 짚어보겠습니다. 정부가 바뀌고 나서야 4대강 사업 뒤에 권력과 토건 세력의 협잡이 있었음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뀐 정부는 4대강 사업의 실체에 접근하려는 의지가 있을까요? 4대강 범대위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애꿎은 공무원 임금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연일 언론에 임금 동결이다, 직급별 차등 인상이다, 엇갈리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노조 설립 신고도 받아주지 않는 정부를 상대로 공무원 조직의 저항이 예상됩니다. 공무원 노조 김중남 위원장 스튜디오로 초대했습니다. 이 밖에 선대인의 대인경제, 시사 에너그램 공갈도 여러분의 주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우리라이프 상조 영업사원 홍대리입니다. 우리라이프 상조는 신설상조 회사입니다. 사장님께 국민TV에 광고하자 건의했더니 저희 사장님도 국민TV 예청자시며 조합원이지만 혹 회사 세무조사 받고 탄압받는 거 아니냐며 은근히 걱정이십니다. 그래서 영업사원인 제가 제 돈으로 광고하고 우리라이프 상조를 알리려 나왔습니다. 지금 가입하시면 회원님이 나입하신 소중한 납입금의 10%를 매달 국민TV의 발전을 위해 후원하겠습니다. 1600-3267 1600-3267 우리라이프 상조 제가 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민TV를 후원하는 새로운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라이프 상조를 찾아주세요. 오늘 아침 눈에 들어오는 주요 뉴스들 정리해보겠습니다. 영수회담을 요구해온 민주당을 향해 박근혜 대표가 여당 대표를 함께 만나는 3자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은 사전 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나온 제안이어서 그 진위를 파악해야 한다며 입장 표명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여야 간의 회담의 형식과 의제가 논의되는 과정에 갑작스럽게 나온 이번 제안은 야당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지만 여당인 새누리당의 한계와 무기력함도 동시에 노출시켰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와 민주당 간의 의제를 놓고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일방적인 발표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국정원 개혁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관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의 말입니다. 국정원의 개혁 등을 통한 민주주의 회복 방안이 회담의 주 의제가 되어야 함이 자명합니다. 전두환 씨의 미납 추징급 완납 계획을 발표했던 전 씨의 장남 재국 씨가 오늘 검찰의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됩니다. 전두환 씨의 조카인 이재홍 씨가 한남동 땅의 실소유주가 전재국 씨라고 진술한 부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전망이어서 신분이 피의자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검찰이 추징금 납부에 따른 정상 참작을 할지 여부가 이번 전재국 씨의 신병 처리를 통해 어느 정도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원이 통합진보당 김미희, 김재현 의원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면서 곧 소환을 시도할 것이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석기 의원을 조사해온 국정원은 늦어도 내일까지 이 의원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최동욱 검찰총장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전자 검사도 조속히 실시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총장과 별도로 검찰 차원의 정정보도 청구 소송이 진행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영변 원자로를 재가동했다는 정보 보고서들이 외신을 통해 보도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공식 확인을 거부하면서도 재가동이 사실일 경우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북한의 영변 원자로 재가동은 예견된 일이었으나 중국 등의 북핵 6자회담 재개 노력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지역별로 국지성 호우도 예상됩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오늘 아침 신문들은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는지 돌아온 김용민 PD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잘 다녀오셨습니까? 휴가에서 돌아온 김 PD입니다. 예. 자, 오늘 조간 신문들 아무래도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3자 회담 제안을 많이 다루고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보죠. 이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해서 국회의장단과 여야 대표들에게 주요 20개 나라 정상회의와 베트남 순방 결과를 설명한 다음 별도로 여야 대표와 3자 회동을 하자는 겁니다. 애초에 그 양자 회담을 제안했던 민주당은 회담 수용 여부를 유보한 채 국정원 개혁 문제 등이 주 의제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유보적인 입장으로 언론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회담 형식이나 의제를 놓고 사전 조율이 안 됐다 이런 얘기인데요. 현재로서는 이번 제안이 전국을 풀 계기가 될 수 있을지 불투명합니다. 네, 뭐 그것이 여야 대표를 함께 만나든 아니면 야당 대표를 따로 만나는 영수회담이든 예. 중요한 만남이기 때문에 의제와 관련해서는 사전 조율하는 것이 뭐 정치 관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런 제안 과정이 너무 일방통행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더군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의제나 형식에 대해서 야당과 사전에 전혀 조율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형식이었습니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 뭐 회담 내용을 이렇게 회담에 무슨 내용을 갖고 토의할지 이런 것보다는 회담하자 뭐 이렇게 제안을 했었다는 거지요. 자, 이런 탓에 민주당은 제안의 배경이 무엇인지 장시간 회의 끝에 회담 수용 여부를 유보하기로 한 것입니다. 근데 동아일보를 보면 말이죠. 민주당이 원칙적으로 수용했다. 중앙일보는 민주당 수용 기류. 서울신문 회담이 이루어질 것 관측 우세. 이러고 있습니다. 민주당을 압박하는 그런 양상이다. 이렇게 또 보는 시각도 있는데요. 예. 이에 대해서 한겨레는 대화 준비 과정부터 이렇게 일방 통행 시기여서는 생산적인 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번 제안은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기 전에 어떤 형식으로든 조율을 해왔던 그동안의 전례에도 어긋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경향신문 역시 김기춘 실장이 전화를 걸어서 회담 형식과 일시를 통보했을 뿐이다. 야당 측 추가 질문에는 윗분의 말씀을 전할 뿐 다른 말은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밝혔다. 예. 대화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미흡하다. 제안의 진의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의구심이 일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뭐 사실 언론들은 이제 국회에서 만나자고 하니까 이것도 처음 있는 일이라면서 의미부여를 했던데 그렇게 형식이 파격적인 정도에 맞춰서 사전에 좀 조율하는 그런 절차가 좀 아쉽습니다. 그렇습니다. 시기적으로 늦은 감도 있죠. 이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으로 인한 그 여야 대치 와중에 야당은 한 달 이상 노숙 투쟁을 하고 있죠. 정기 국회가 개회되고 추석 연휴를 앞두고서야 마지못해 청와대가 야당 대화 요구를 제한적으로 수용한 것인데 추석 전에 민심 악화를 막아보겠다는 일종의 그 정치 책략, 김빼기 전략일 가능성도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민주당이 회담을 수용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좀 생산적인 결과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까? 이 청와대에 선물이 없다면 형식적인 대화를 위한 대화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야당이 원하는 선물이 뭡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 그리고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입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말이죠. 그런데 이게 선물이 아니라 선물보다는 우리 청취자분들 가운데는 장물을 찾아오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 표현도 적절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국민일보 관측은 그럴 가능성은 낮다는 겁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사과,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 이거는 청와대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이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서 유감을 표명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뭐 드러난 사실관계에 비춰 봤을 때 대통령께서 유감 정도 하고 넘기려 한다면 참 국민 입장에서 유감일 것 같아요. 이게 말 그대로 알맹이 없는 회담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렇게 된다면은 오늘도 이제 저녁 7시에 서울광장에서 대규모 촛불 집회가 있게 되는데 이 촛불 민심의 수긍을 얻어낼 가능성은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유보 입장을 정리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처지입니다. 네. 그래서 뭐 어쨌든 오늘 중으로는 민주당이 유보에서 한 발 더 나간 입장을 내놓긴 하겠죠. 글쎄 말입니다. 네. 다른 기사도 좀 보겠습니다. 경향신문 이면 기사가 좀 눈에 들어왔는데요. 예. 자, 우리 한미 FTA의 최대 독소 조항하면은 ISD 아닙니까? 네. 투자자 국가 소송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뭔가 투자를 한 외국 투자자가 있을 거란 말이죠. 네, 큰 기업들이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의 정책과 어떤 법 때문에 손해를 봤다. 투자를 했는데 손해를 봤다. 그러면 우리 정부가 손해 본 만큼 물어주는 게 바로 ISD입니다. 이러면은 우리의 어떤 법이나 또 여러 가지 이 통치가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낳았었는데 우리 정부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아예 단정지어서 ISD에 대해서 그 우려의 목소리를 그야말로 일축했는데요. 자, 그런데 호주에 이어서 뉴질랜드도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에 투자자 국가소송제 ISD 도입을 반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이렇게 오늘 경향신문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을 내세워서 여기서 지금 ISD가 안 되는데 한미 FTA에서 ISD 하는 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라면서 미국에다가 예. ISD 물르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지금 배경이 형성되고 있어요. 뉴질랜드의 반대로. 네. 근데 이제 우리만 지금 ISD는 뭐 별 문제 없다 이러고 있으니 호주하고 이렇게 뉴질랜드가 분위기 조성해봐야 별 소용이 없는 이런 구조란 거죠. 우리 위기 중에 그나마 우리가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조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회를 활용하지 않는 정부라면은 과연 이 제대로 된 통상 정책을 펼치는 정부인가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뭐 관련 당국자들 이 기사를 유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교과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경향신문 일면 기사인데 저작권 문제. 이 저작권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시비가 계속 일고 있습니다. 저작권 문제. 시비가 있었던. 그렇습니다. 예. 저작자를 잘못 표기하는 것도 저작권 문제죠. 네. 게다가 또 지필진 자신이 쓴 것처럼 표기한 경우 이것도 역시 저작권 문제입니다. 교학사 교과서가 위키백과의 김성수 관련한 서술을 90% 이상 표절하고 구글에 게재된 자료를 베꼈다는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 이 정도면은 교육부가 이 교과서의 검정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자, 심지어 오늘 경향신문 보도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난해 12월 4일에 교과서 검정 과정에서 국사편찬위원회 검정관리운영본부가 교과서를 만들려는 출판사와 저자들을 상대로 해서 저작권 문제를 만약에 야기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네. 자, 하지만 서남수 장관은요, 이번에 교학사 교과서 문제가 있지만 취소할 수는 없다. 이렇게 또 밝히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면은 교과서 합격 취소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놓고는 그런 문제가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서남수 장관은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한겨레 오면인데 후지 디케시 씨, 이분은 일본인인데 역사문제연구소 연구실장입니다. 일본의 역사학장입니다. 이분이 교학사 교과서는 자학사관이다. 이 후소사 책보다도 못하다. 후소사의 책이라면 일본의 극우 세력이 만든 교과서 아닙니까? 네. 이 후소사의 책만도 못한 것이 바로 일본의 일본 역사학자가 본 현 교학사 교과서라는 겁니다. 예. 이런 지적이 일본 역사학자로부터도 나오고 있는 마당인데 이런 교과서를 검정을 통과시키고 학생들에게 보여주게 한다.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취지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한겨레 오면에 실린 것입니다. 예, 어제 저희 뉴스바에서 퀴즈로 냈던 내용이 경향신문에 실렸어요. 예. 노무현 대통령 발언. 이분이 이제 이런 발언을 했지요. 이명희 교수 말하는 겁니다. 네, 교학사 교과서 집필진으로 참여했던 이명희 교수의 발언. 예, 고등학교 학군 한국사 교과서 주 저자가 바로 이명희 공주대 교수인데 강연 도중에 노무현 대통령이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라고 했다. 예.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이게 바로 귀태라고 얼마 전에 그 친절하게 보도들이 이제 나왔었는데 말이죠. 노무현 대통령이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라고 했다. 이런 말을 했다면 정말 너무나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발언을 한 적이 없다라는 것이 바로 노무현 재단의 입장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명희 교수가 허위 사실을 밝혔다는 것인가? 이 논란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건데 적절하게 이명희 교수가 노무현 대통령이 그 발언을 내놓지 못한다면 그 근거를 밝히지 못한다면은 제2의 조현호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네. 노무현 재단은 직접 대응하겠다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요. 경향신문이 그래서 이제 이명희 교수와 수차례에 걸쳐서 전화 통화를 시도했는데 이명희 교수의 입장을 들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날, 그러니까 9월 11일에 경향신문과 통화를 했을 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발언한 시기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지만 2006년쯤으로 한다. 대통령이 되고 나서 한 발언으로 알고 있다라고. 아니, 대통령이 돼서 그 나라, 대한민국이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나라다 이렇게 얘기했다니 참 사실이라면 충격적이지만 이것이 네. 사실이 아니라면 네. 교과서를 쓰는 교수님 아니에요? 네. 이명희 교수. 예. 책임을 져야 되고 또 하나는 네. 이 발언이 여당 모임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거죠. 예. 김무성 의원이 주최한 강연에서 네. 이명희 교수가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지난 되었습니다. 11일. 네. 예. 국회에서 있었던 강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서 또 이제 김무성 의원은 그 이명희 교수를 아주 격찬을 했는데 책임을 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진짜 이 발언이 실제로 있었는지 있었다면은 그 근거를 제시해야 마땅할 텐데 뭐 이런 비슷한 말은 있었다고 합니다. 뉴라이트 계열의 역사학자인 이주영 건국대 교수는 현대사 관련한 책을 보면 분단된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정부로 매도된다라는 말인데 이건 어디까지나 이주영 교수 이야기입니다. 이주영 교수가 한 말을 노무현 대통령이 했다고 이 양반이 착각을 한 건지 어쨌든 경향신문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다는 보도나 기록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라고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기사가 나왔다면은 노무현 정부 때 뭐 난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랬겠죠. 예. 네. 자, 경향신문 5면을 보면 말이죠. 이번 그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의 집필에 참여한 고등학교 교사의 그런 인터뷰 내용이 있습니다. 이 교사가 저 때문에 다른 분들께 피해가 될까봐 말을 못한다. 중간에 착오가 있었다. 라면서 잘못된 판단이 있었다. 너무 괴롭다라고 이렇게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아서 정리되면은 뭐 얘기할 것이다. 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군요. 자, 뭐 이건 집필 참여 교사도 요즘 아주 죽을 맛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교학사 쪽에서도 이 출판을 포기할 수도 있다라는 뜻을 밝혔는데 근데 그 발언을 하면서 교학사 대표에게 살인 위협이 가해졌다. 이런 식의 주장도 펼쳐가지고 진짜 출판을 포기한다는 것인지 그거는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세계일보 2면을 보겠습니다. 최동욱 조선일보 진실공방 관련한 기사인데 조선일보의 입장이 눈길을 끕니다. 어제 그 최동욱 그 검찰총장이 이 정정보도 청구 소송과 함께 유전자 검사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조선일보가 하도 유전자 검사 안 하려고 저렇게 이 혼외 관계로 알려진 그 여성이 조선일보에다 또 한겨레에다가 편지를 보낸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조선일보가 이렇게 대대적으로 문제 삼고 나서니까 어제 바로 유전자 검사를 추진하겠다라는 최동욱 검찰총장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그러자 무슨 입장을 밝혔느냐. 혼외 관계로 알려진 그 여성을 설득하라. 이랬다는 겁니다. 예. 아니 무슨 언론사가 이 분수에 넘는 행동을 합니까? 아니 자기들은 팩트만 보도하면 되는 거지. 이게 무슨 진실공방의 한 축이 돼가지고 검사입니까? 변호사입니까? 판사입니까? 자기들이 뭔데 혼외 관계였던 그 여성을 설득하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까?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오늘 실제로 조선일보 신면을 보면은 최동욱 총장 왜 그 혼외 관계였던 그 여성에게 법적 대응을 하지 않는가? 네. 자기도 몰래 그
이름을 도용했다고. 이름을 도용해가지고 네 아버지는 최동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그렇게 아들에게 이야기했다는 그 혼외 관계 그 여성을 왜 소송하지 않는가? 이게 바로 오늘 조선일보의 제목입니다. 이게 따옴표도 아니에요. 아니 그 유전자 감식하도록 그 상대방을 설득해라. 이거는 본인의 동의를 해야만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고 또 예. 최동욱 총장도 조속히 하겠다고 그렇게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예. 뭐 그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예. 이 기사는 예. 진짜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예. 한 부분은 예. 이름을 도용했다는 임 씨에 대해서 왜 법적 대응을 하지 않나. 법적 대응을 하라는 거 아니에요. 아 이게. 근데 그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사람 이름을 따서 예. 내 아들에게 지어준다는. 예. 저희 YTN 해직 기자 중에 정유신이라는 친구가 예, 예, 있습니다. 그 정유신 기자의 그 유신은 아버님께서 예. 유신 시대 막 초기에 아들을 봐서 예. 유신을 딴 거예요. 그러면 유신 정부가 예. 정유신 씨 아버님한테 예. 왜 우리 유신이라는 이름을 도용했냐고 소송해야 됩니까? 그거보다 더 치명적인 예. 이 논리의 허구는 예. 최 총장에게 조선일보가 이렇게 요구합니다. 예. 임 씨를 설득해서 유전자 검사를 해라. 예. 설득해야 될 대상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면 설득이 되겠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논리인데 이 저 박정훈 그 현재 조선일보 디지털 담당 부국장 이 양반의 칼럼이 오늘 아주 눈길을 끕니다. 이분 뭐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이만희 이 환경부 장관 혼외 자녀가 있는 걸로 이제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2009년 11월 19일에 이 박정훈 부장이 그래서 어떻다는 말인가? 한국에도 공직자의 사생활은 건드리지 않는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다. 예. 이런 식의 칼럼을 썼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한겨레를 비롯한 여러 언론들이 아니 조선일보 이만희 환경부 장관에게는 뭐 그게 별 문제가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해놓고 왜 최동욱 총장은 이렇게 물고 늘어지는가라고 이제 반론을 제기했었죠. 여기에 대해서 박정훈 부장이 오늘 칼럼을 실었습니다. 네. 최동욱 총장과 이만희 장관은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 첫 번째 그 논지가 뭐냐? 이만희 장관의 경우 은폐 혹은 거짓말 논란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단정지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칼럼만 보면은 이만희는 그럼 처음에 솔직히 시인했구나. 혼외 자녀가 있다는 걸 시인했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당시 기사를 제가 찾아봤어요. 예. 이만희 장관, 당시 그 논란이 벌어지고 나서 2009년 11월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했습니다. 혼외 자녀 존재 여부에 대해서 의원들이 물으니까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항소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혼외 자녀가 없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소송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소송까지 간 거 아닙니까? 예. 대법원 가서 졌어요. 이만희 장관이. 네. 그러니까 그 혼외 자녀 맞다. 대법원이 땅땅땅 이렇게 판결을 내린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논지부터 틀렸어요. 조선일보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만희 장관은 은폐 혹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이 시작부터 어그러진 이런 칼럼,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참나 이거는 이런 그 칼럼을 보면서 말이죠. 저희가 정신 건강을 위해서 예. 이 부분도 짧게 정리하고 이 넘어가겠습니다.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최동욱 총장 정정보도 소송을 걸겠다. 유전자 검사도 빨리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오늘 미디어 오늘 그 인터넷판에 올라온 기사를 보면 말이죠. 만약에 이게 조선일보를 상대로 한 소송이 이제 벌어지게 된다면은 누가 이길 것인가? 네. 이것과 관련한 기사가 또 있습니다. 김준현 변호사가 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언론위원장인데 이분이 밝힌 말은 보도의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공인의 사생활이 업무와 무관한 경우에는 공익성이 없다고 봐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적어도 최동욱 총장의 이 혼외 자녀 이게 사실인지 뭐 아닌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업무와 무관한 경우에는 공익성이 없다고 봐야 한다 이런 지적이 제기됐단 말이죠. 언론법에 밝은 또 다른 변호사도 보도의 진실성은 언론사가 입증해야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조선일보가 입증하는 게 쉽지 않아 보인다. 네. 사생활 침해로 갈 경우에는 보도의 공익적 측면이 없어서 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언론중재위원회에 따르면은 1990년부터 99년 사이에 사생활 침해와 관련된 소송에서 언론사의 승소율은 5.6%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예. 2012년의 경우 118건의 소송 가운데 원고 유형별 소송 결과를 살펴보면은 공적 인물과 국가기관의 승소율이 83.3%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공직자의 경우 원고 승이 7건, 원고 패가 11건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 자, 이런 결과를 본다면은 조선일보 참 위험한 싸움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자기들이 지금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될 처지인데 최동욱 총장 보고 당신이 사실관계 입증하라고 이렇게 압박하고 있으니 조선일보가 참 대단한 언론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 소개해 주실 노래는 뭐죠? 예. 뒤이어서 이제 좀 시간이 나면 소개해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영남 관련한 공약이 계속 뒤집어지고 있어서, 예. 영남의 속도 뒤집어지고 있는 형국인데요. 앞서서도 보면 알겠지만은 참 이게 거짓말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논란. 이명희 교수도 그렇고 말이죠. 조선일보도 그렇고, 또 영남권에 대한 이런 그 정부 여당의 공약, 이행 의지도 그렇고요. 그래서 오늘 김추자 씨의 거짓말이야. 그래요? 그 김추자 씨의 거짓말이야는 예. 최근에 틀었어요. 최근에 틀었어요? 휴가 가신 중에 틀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 빅뱅의 거짓말을 빅뱅의 거짓말을 들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참, 예, 하여튼 이거. 야, 이거 휴가의 후유증입니다. 후유증. 제가 방송을 들을 수가 없어서 이 시간에 못 들었습니다. 예, 빅뱅의 거짓말로 오늘 대신하겠습니다. 갑자기 선곡을 바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늦은 밤비가 내려와 널 데려와 젖은 기억을 되뒤척여놔 너 없이 잘 살 수 있다고 다짐해봐도 어쩔 수 없다고 전국민 몬스터 사냥 대작전. 우리는 사냥 친구. 더 이상 혼자 하는 사냥이 아니다. 카카오 친구들과 초거대 몬스터를 사냥하고 마석을 모아 위기에 빠진 왕국을 구원하세요. 친구와 함께하면 2배는 재밌고 10배는 신난다. 거대한 몬스터를 만나면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힘을 합쳐 함께 사냥하세요. 신개념 모바일 럭셔리 판타지 소셜 RPG. 우리는 사냥 친구 4 카카오. 지금 바로 구글 플레이, 애플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우리는 사냥 친구를 다운받으세요. 게임팟 코리아의 신작 스마트폰 게임 우리는 사냥 친구. 게임팟 코리아의 신작 스마트폰 게임 우리는 사냥 친구. 게임팟 코리아. 팟빵닷컴에서 우리는 사냥 친구 게임 팟캐스트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막간 퀴즈입니다. 정부 여당은 미래창조과학과 해양수산부를 어디로 옮기겠다고 밝혔다가 뒤집었습니다.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 반발 때문으로 보입니다. 해운대 기장을 지역구로 하는 하태경 의원입니다. 부산 시민들은 박근혜 정부가 부산을 동북아 해양 수도로 삼겠다고 하는 공약을 철회한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 드립니다. 정부 여당이 애초 옮기려고 했던 곳은 어디일까요? 1번 대구 달성, 2번 세종, 3번 구미, 4번 청와대. 정답을 아는 분은 지금 팟빵 게시판에 정답과 함께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세요. 맞춘 분 3분을 골라 기념 음반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그 돌발 영상을 보실 때마다 그 뒤에 숨은 제작자가 궁금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돌발 영상 노종면 PD. 자, 국보 1호 숭례문의 붕괴 가능성이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지고 있습니다. 현장 상황을 좀 정리를 해주셔야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파 앵커 노종면입니다. 3년 5개월 만에 스튜디오 아닌 스튜디오에 앉아 카메라를 바라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YTN 해직 기자 노종면이 진행하는 노종면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노종면의 뉴스바는 매일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9시, 국민 TV 라디오로 방송됩니다. 국민 TV 라디오로 방송됩니다. 1
images showing 那鉴于当前叙利亚局势， 국제뉴스 한반도 정세를 한눈에 황준호의 월드 리뷰. 한반도와 지구촌 둘러보는 시간입니다. 밤새 어떤 뉴스들이 들어와 있는지 국제뉴스 전문 캐스터 황준호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황준호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시리아 대통령이 화학무기 포기를 직접 밝혔군요. 그동안은 시리아 외교장관을 통해서 화학무기 포기를 얘기해왔는데요. 예. 이번에 시리아의 아사드 대통령이 직접 러시아 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화학무기를 국제사회에 양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그런 결정은 미국의 협박 때문이 아니라 러시아의 제한 때문이라는 말도 강조했습니다. 네. 시리아는 유엔에다가도 화학무기 금지 협약에 가입하겠다는 문서를 보냈다고 유엔이 밝혔으니까요. 일단은 말로 하는 약속만큼은 확실히 하게 됐습니다. 오늘 스위스 제네바에서 미국과 러시아 외교장관들이 만나서 벌이는 담판이 아주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 같은데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그 담판에 기대하고 있고 이제는 미국 국내 이슈에 신경을 쓰겠다라는 말로 시리아 사태에서 빠져나오겠다는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예. 시리아 화학무기에 대한 유엔 조사도 마무리가 되는 분위기군요. 유엔이 시리아 사태 과정에서 화학무기가 사용됐다는 조사단의 분석 결과를 5개 상임이사국에 비공식적으로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이렇게 상임이사국한테 돌리고 공식적으로는 다음 주 목요일 19일쯤에 공개할 예정인데요. 그렇지만 누가 사용했나가 가장 중요한데 그걸 명기했는지는 아직 확실치 않은 상태입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유엔 화학무기 조사단이 시리아 정권의 책임을 보여주는 여러 증거들을 확보했다고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 폴리시가 보도했는데요. 그렇지만 조사단이 직접적으로 아사드 정권이 살인가스로 국민을 살해했다라는 표현하지는 않을 거고 시리아 정부의 책임을 묻는 정황 증거들을 제시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예. 미국 정부도 공식적으로는 정황 증거가 있다고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정도의 수준에서 유엔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아베 일본 총리 폭주기관차가 따로 없습니다. 군사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또 밝혔군요. 어제 도쿄 방위성에서 자위대 고위 간부 회의가 있었는데요. 아베 총리가 취임 후 처음으로 이 회의에 참석해서 아주 강한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네.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미국의 약화에 대응해서 일본이 군사력을 강화하겠다는 말이 핵심이었는데요. 아베 총리는 세계의 힘의 균형이 크게 변하고 있고 변화가 가장 현저한 곳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다라고 하면서 일미 안보 체제, 그러니까 미일 안보 체제는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중요한 공공재지만 그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서 일본이 새로운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집단적 자위권 도입을 강행하겠다라는 의지도 재확인했고요. 자위대가 해외에서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네. 자, 반면에 네덜란드에서는 인도네시아 식민 지배 시절에 대한 사과했다는 소식이 있어요. 네덜란드 정부가 인도네시아 식민 통치 시절인 1945년부터 49년까지 네. 자국 군인들이 인도네시아에서 저지른 집단 즉결 처형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하고 유족들한테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주재하는 네덜란드 대사가 어제 남부 슬라웨시 학살 사건 피해자 유족 10명한테 사과의 말을 했습니다. 네덜란드 군인들은 당시에 독립운동을 막고 독립운동 지도자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슬라웨시하고 또 서부 자바 지역에서 주민들을 집단으로 즉결 처형하는 대량 학살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어제가 사과가 67년 만에 있었던 건데요. 네덜란드 정부는 지난달에 이미 유족들 10명한테 배상금을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유족 대표는 행사를 마련하고 참석하게 해줘서 기쁘고 감사하다. 이런 날이 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예. 일본이 배워야 될 사례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네. 그 프랑스 주간지에 무슨 풍자 만화가 나왔습니까? 예, 프랑스의 한 주간지가 2020년 올림픽 개최지가 도쿄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서 도쿄올림픽에서 팔과 다리가 3개인 스모 선수가 겨루는 내용의 사파를 실었습니다. 네. 르 카나르 앙셰네라는 주간지인데요. 그 그림에서 또 심판은 방사능 방호복을 입고 있어서 이게 원전 오염수 누출을 빗댄 게 확실한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관방장관이 유감을 표하고 프랑스 주재 일본 대사관을 통해서 주간지 쪽에 항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 아닌데요. 프랑스2라는 국영TV는 작년 10월에 팔이 4개 달린 일본 축구대표 선수의 합성 사진을 내보냈다가 일본 대사관의 항의를 받고 사과했던 적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는 알겠는데 그렇지만 좀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어쨌든 국제사회 여론의 일단을 보여주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북한이 영변 원자로를 재가동했다. 이런 외신들이 있더군요. 북한이 핵무기용 플루토늄을 만들 수 있는 영변의 5메가와트 원자로를 지난달 말부터 재가동하기 시작했던 것 같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네. 미국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는 북핵 전문가들이 지난달 31일 촬영한 위성사진을 분석해서 이런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증기 터빈하고 발전기가 들어있는 원자로 인근 건물에서 흰색 증기가 피어올랐는데 그 증기의 색깔과 양 이런 것들을 볼 때 원자로가 재가동하거나 아니면 거의 재가동 단계에 진입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네. 국방부의 김민석 대변인은 어제 그건 정보사항이라서 밝힐 수 없다고 하면서도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나겠냐라는 말로 그런 관측에 힘을 실었습니다. 네. 자, 이 5메가와트 원자로 어떤 건가요? 2010년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공개되기 전까지 북한 핵 문제를 주로 일으켰던 원자로였는데요. 북한이 그동안 했던 3번의 핵실험에서 2번 혹은 3번의 핵실험이 이 5메가와트 원자로에서 나온 플루토늄으로 했던 겁니다. 2007년 육자회담에서 불능화를 하기로 하면서 냉각탑 폭파까지 갔었는데요. 이명박 정부가 육자회담의 진전을 발목을 잡으면서 그 불능화가 중단됐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4월 초에 북한이 5메가와트 원자로를 전면 재가동하겠다라고 선언했는데 이번에 그 재가동의 증거가 나온 겁니다. 북한이 우라늄 농축 방식으로 이 핵개발의 중심 이동을 이미 했기 때문에 대단히 위협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5메가와트 원자로가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면 핵무기를 1년에 1개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심상치 않은 상황 전개인 것은 분명합니다. 네, 최근에 육자회담 소식이 조금씩 나오고 있었는데 영향이 좋지 않겠어요? 중국이 미국한테 빨리 육자회담을 하자고 하고 그러나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 사전 조치를 먼저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양쪽의 입장이 어긋나는 게 요즘 상황이었는데요. 이 타이밍에 원자로 재가동 소식이 나오면서 중국 입장이 난처하게 됐습니다. 작년 2월에 우라늄 농축을 잠정 중단하고 또 핵과 미사일 실험을 유예한다라는 합의를 북한하고 미국이 했다가 북한이 4월에 인공위성을 쏘는 바람에 판이 깨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 미국에서는 북한하고 뭘 하자 하는 말을 누구도 못하게 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요. 이번에 이렇게 되면서 더 분위기가 안 좋아질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미국이 북미 고위급 회담도 거부하고 또 육자회담도 거부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 북한의 사고방식, 행동 패턴으로는 이런 카드밖에 낼 게 없기도 한데요. 이런 때 바로 한국 정부가 다리를 놔야 되는데 박근혜 정부가 그렇게까지 할 의지는 아직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이 정치적인 부분과 무관하게 기술적으로 재앙이 될 것이다 이런 평가가 러시아에서 나왔어요. 러시아 외교 소식통이 인테르팍스 통신에다가 한 얘기인데요. 아직 영변 원자로 재가동에 대한 정보는 없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950년대에 만들어진 영변 원자로가 재가동되면 기술적인 재앙이 일어날 수 있어서 우려된다는 말을 했는데요. 이게 워낙 낡았고 또 불능화를 했다가 다시 돌이키는 과정에서 부실과 결함 이런 게 있다는 원자로의 안전을 지적하는 말이었습니다. 국내 과학자들도 오래전부터 이 문제를 지적해 왔는데요. 후쿠시마 사례를 통해서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봤으니까 그런 이유 때문이라도 빨리 육자회담이 열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황준호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학사에서 펴낸 한국사 교과서 260쪽입니다. 1922년 조선 총독부가 제2차 조선교육령을 발표하면서 한국어 교육을 필수화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하지만 총독부가 교육령으로 필수화한 건 일본어입니다. 사실과 다릅니다. 교과서는 1944년 정신근로령 발표 뒤 여성을 전쟁에 동원했다고 서술합니다. 하지만 생존해 있는 위안부 할머니의 진술은 1930년대부터입니다. 오류는 또 있습니다. 1948년 7월 17일 공표된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고 명시한 것으로 적었습니다. 그러나 재헌헌법 전문 어느 곳에도 독립정신이란 말은 있지만 임시정부라는 말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인터넷 위키피디아와 네이버 등에 실린 내용을 표절했다는 의혹도 여러 곳에서 발견됩니다. 사실이 그렇다면 각종 자료는 공신력 있는 것을 사용해야 하고 출처를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는 교과서 검정 기준에 어긋나는 겁니다. 뉴라이트 교과서를 집필한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재임 중에 대한민국을 부정했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주장한 이명희 공주대 교수. 그는 과연 누구일까? 과거 기사를 뒤져봤는데 국제중학교 설립이 현재와 같은 경직된 평준화 체제의 틀을 깨려는 시도라고 하는 점에서 저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2008년 공정택 서울교육감이 추진한 국제중학교 공청회에서 지지 정도가 아니라 평준화 해체를 주장. 고등학교 역사 특강에 나설 강사 145명이 대부분 보수 성향의 인사로 꾸려졌습니다. 좌편향 역사를 바로 잡는다더니 이번에는 우편향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확정한 강사 145명 중에 역사학자는 뉴라이트 성향의 이명희 공주대 교수 등 6명 뿐입니다. 역시 공정택 교육감 당시 고등학생에게 보수 우익 역사관을 심어주기 위한 특강 강사로도 나섰는데 지난 2005년 공주대 사범대 임형희 교수와 뉴라이트닷컴 신지호 씨 등 3명은 교육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냈습니다. 무엇을? 대학 수학 능력 시험과 학업 성취도 평가 자료를 모두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학생 간의 경쟁이 완화되고 대신에 학교와 교육기관 간의 경쟁에 의해서 우리나라 교육의 전체적인 질이 향상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학교별 시험 성적이 공개될 경우에 고교의 사회화 및 이로 인한 학교 교육의 정상적 운영이 저해 사교육의 조장 등 경쟁 교육 강화, 특권 교육 보장 등을 강조해온 이명희 교수. 보수 우익 노선을 취할 수 있지요. 하지만 거짓말로 역사를 가르치는 건 좀. 우편향 교과서 논란을 빚고 있는 교학사 교과서를 둘러싼 파장이 시간이 지날수록 확산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편향된 역사관을 놓고 말이 많았지만 이제는 사실관계를 다르게 표현했다는 주장과 곳곳에서 표절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노정면의 뉴스바. 이제는 이슈 탐험입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태도가 지난 정부 때와는 다소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4대강 사업은 사실상 운하를 위한 사업이라는 감사 결과를 내놨고 4대강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도 일정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한계를 의심케 하는 일이 최근 벌어졌습니다.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겠다며 출범시킨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 위원장에 4대강 사업을 옹호했던 교수를 앉혔습니다. 결국 그 교수는 선임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사퇴했습니다. 녹색연합 4대강 팀장을 맡고 있는 황인철 팀장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인철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 구성 경과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1차 감사 결과 발표한 직후에 이명박 정부의 국무총리실이 검증을 하겠다라고 발표하는 것이 있는데 당시 이제 셀프 검증 논란을 빚어지면서 박근혜 정부로 넘어와서 다시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 이러한 추진 계획들을 밝히고 시민사회와도 몇 차례 이제 협의를 거친 적이 있었는데요. 어쨌거나 그런 과정 속에서 시민사회가 제안했던 여러 가지 엄정한 검증을 위한 원칙과 방안이 결국엔 수용되지 않고 2013년 8월 16일 정부가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찬성 반대 전문가를 제외한 중립 전문가만으로 구성하기로 확정이 되었었고요. 그리고 9월 6일에 국무총리실이 15명의 위원들을 위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장승필 서울대 명예교수 위원장을 선임했는데 이제 얼마 전에 사퇴하는 논란까지 빚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공식 출범한 것이 15분의 위원으로 출범한 것이 9월 6일이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예, 위원장은 서울대 장승필 명예교수. 네네. 이분이 사퇴한 게 언제죠? 어제입니다. 9월 12일 오전에 이 국무총리실에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와 알려져 있습니다. 네, 뭐 선임된 지 일주일도 안 된 시점에서 사퇴를 했다. 네.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모양이죠? 사실 이 위원회 구성 직후부터 중립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국무총리실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서 중립 인사만으로 구성했다라고 했는데 이미 중립성 논란이 한 차례 시작이 됐고 그 당시에 장수필 위원장이 2012년 4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대강 사업에 어떻게 평가하냐라고 했을 때 논란이 뜨거웠던 사대강 사업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결과적으로 진행될 사업이었으며 누군가는 해야 했고 이명박 대통령은 그 시기를 조금 더 앞당겼을 뿐이다라고 답한 것이 알려지면서 중립이 아니라 적극적 찬성 인사가 아니겠냐라는 논란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12일에 추가적인 사실이 또 밝혀집니다. 12일이라면 어제 12일 어제요? 예. 2007년부터 3년 동안 유신코퍼레이션의 사회이사로 재직된 경력이 밝혀지는데요. 네. 이 유신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사대강 사업 설계 업체의 대표적인 회사입니다. 네. 그리고 또한 비리와 담합 혐의로 인해서 또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네. 결국 본인과 국무조정실의 중립이었다라는 해명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대강 사업의 이해 당사자이자 사대강 사업 추진업체에 몸담고 있었음이 밝혀지면서 결국 사태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 사회이사로 있었다는 유신코퍼레이션 지금 검찰 수사 받고 있는 그 회사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서울중앙지검에서 얼마 전에 압수수색을 했고요. 네. 설계 용역을 따내는 과정에서 회사 자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횡령 혐의군요. 네. 예. 자, 위원 15분 가운데 위원장 말고 또 문제 인사가 있습니까? 위원장 말고 윤성택 고려대 교수 같은 경우도 이제 2011년도 언론에 기사난 것을 보면 이제 정부의 논리를 그대로 반복하면서 사대강 사업이 준설 사업을 적극 옹호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을판에서 수심을 깊게 하면 기후변화로 오는 돌발성 홍수 때 하천이 수용할 수 있는 수량을 늘릴 수 있다라는 발언을 했었고요. 그리고 기타 위원들의 이력에 있어서 여러 가지 중립성을 의심케 하는 이력들이 나옵니다. 배덕효 교수 같은 경우는 한국수자원학회 이사, 그리고 최동호 교수 같은 경우는 한국수자원공사 설계자문위원, 허유만 이사장 같은 경우는 한국농촌연구원 이런 경력들이 발견되는데 이 수자원학회는 대표적으로 사대강 사업을 지지했던 학회이고요. 수자원공사 같은 경우는 사업의 바로 당사자이죠. 네. 이런 곳에서 이사, 설계자문위원 이런 것들을 맡은 인물이 중립이라고 보기에는 매우 의심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승필, 윤성택 위원 말고 또 누구라고 하셨죠? 배덕효 교수는 한국수자원학회 이사고요. 네. 최동호 교수 같은 경우는 한국수자원공사 설계자문위원입니다. 네. 예. 자, 정부가 위원 인선 기준으로 중립을 제시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기준을 안 지킨 겁니까? 아니면 못 지킨 겁니까? 글쎄, 두 가지 다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중립이라는 기준 자체도 사실 문제라고 보고 있어요. 이게 토목계가 사실 국토부, 수자원공사, 또 건설사, 학회 등이 사실 서로 이해관계, 용역 이런 걸로 굉장히 얽혀있기 때문에요. 네. 중립을 찾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이고 더군다나 중립인사 국무총리실이 제시하는 이 기준은 찬반 아무 의사를 밝히지 않은 인사인데 과연 5년 동안 이 전국토가 파괴되고 이 사회적 논란이 극심한 와중에 본인의 소신을 표현하지 않고 침묵했던 전문가가 과연 이 검증인들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네. 그런 것이 바로 소신 있는 학자의 자세냐라고 보기 때문에 중립이라는 기준 자체도 사실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본인들이 내세웠던 기준, 국무총리실 내세웠던 기준도 어쨌거나 제대로 달성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정부가 내세운 중립이라는 게 찬반에 대한 입장을 표하지 않았던 사람을 얘기하는 거군요. 찬반의 입장에 표하지 않았거나 관련된 어떤 기관, 단체에 속하지 않았던 인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찬반을 표하지 않았다는 거는 아까 말씀대로 침묵했다는 것이고 예, 또 학자로서 잘못된 정책에 동조 내지는 묵인했던 것인데 네. 그 동조 내지 묵인 가운데 동조한 사람들까지 위원회에 예. 앉혔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그래도 정부가 중립이라는 기준을 제시했으니까 네. 좀 신경을 썼을 것 같은데 뭐 구조적으로 이런 분들이 위원회에 포함될 수밖에 없었던 문제가 있습니까? 이게 이 위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국무총리실이 각 부처와 학회로부터 추천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이러한 부처와 학회 중에는 국토부나 토목학회, 수자원학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토부야 뭐 말할 것도 없이 이제 사업을 추진했던 바로 당사자고, 네. 토목학회, 수자원학회는 적극적으로 찬동했던 학회이면서 동시에 토목학회 같은 경우는 차기 학회장이 신명필 사령사업 추진본부 전 본부장으로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근본적인 한계가 있지 않았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신명필 씨를 학회장으로 선출한 학회에서 4대강을 검증하는 그런 위원들을 추천했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뭐 조사평가위원회는 전혀 기대할 게 없다 이런 입장이시군요. 사실 저희가 시민사회 같은 경우는 많이 기대를 이미 접은 지 사실 오래입니다. 저희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의견을 대부분 수용하지 않았고요. 네. 그러다 보니 이 조사 권한이나 조사 방식, 조사 범위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한계가 많고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러한 부분을 개선해서 좀 올바른 검증을 할 수 있는 위원회 구조를 먼저 만들어져야지 저희도 위원을 추천하고 참여할 수 있다라는 거였는데, 이런 시민사회를 배제한 채 출범한 것 자체가 이제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고, 결국 일주일도 못 돼서 위원장이 사퇴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 시민사회의 지적이 옳았음을 반증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역으로는 시민사회단체가 좀 부족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런 문제들을 안에서 논쟁을 하고 해서 좀 막을 수는 없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도 뭐 많은 협의 과정에서 그런 노력들을 했었는데, 저희가 그냥 이런 선행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전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결국 면죄부만 주는 꼴이 되겠다. 대표적으로 조사 권한 같은 경우에 아무런 제대로 된 권한이 없습니다. 단지 부처에 협조 요청을 하는 수준인데, 이번 감사원의 감사 과정에서도 밝혀졌지만 국토해양부 같은 경우는 관련 자료를 은폐하고 폐기하고 감사원에게서조차도 그렇게 하는데, 이런 단순 협조 권한만을 가진 위원회에 어떻게 제대로 조사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면죄부를 주기 위해 거기 들어갈 수는 없다라는 입장이었던 것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 들러리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그렇습니다. 거군요. 네. 네네. 그 조사평가위원회의 그 법적인 위상은 어떻습니까? 법적인 위상은 이제 국무총리실 산하의 일종의 자문 기구고요. 저희 시민사회 쪽에서는 좀 더 강력한 법적 위상을 가진 기구가 돼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어쨌거나 이 자문 기구에 머물고 아까처럼 조사 권한도 미약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위원장이 사퇴한 마당이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그 후임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활동을 못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식물위원회가 되지 않겠나 싶은데, 이게 일주일도 못 돼서 이 중립성 논란에 위원장 사퇴, 이렇게 되면 나중에 결과가 나오더라도 국민들이 과연 신뢰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의문이 가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이 활동하시는 위원들에게 예산은 배정되어 있는 상태 아니에요? 예, 이 정도면 예산이 배정되어 있죠. 어느 정도입니까? 정확한 예산의 범위는 지금 공개가 되어 있지 않은데요. 아마도 추후에라도 또 이 예산 범위나 이런 것도 공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식물위원회가 된다면 그리고 뭐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가 없었더라도 그 권한의 한계 문제가 있다면 예산 낭비를 막는 차원에서라도 좀 더 면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자, 뭐 이번 조사평가위원회 문제는 이 정도로 짚어보도록 하고요. 그 총체적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그 4대강에 대한 입장이 지난 정부 때와는 좀 다른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박근혜 정부가 그동안 감사원 결과 직후 발언했던 것이나 네. 또 검찰 수사 내용을 보면 지난 사냥 사업을 추진했던 당사자인 이명박 정부 때와는 달라진 모습을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사실 또 진정성의 의심을 또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정치적 발언들이 나오고 나서 어떤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고 또 이런 발언한 시점들을 봐도 당시 국정원이 사태가 불거지고 이러한 시점들에 나왔던 것들이라서 네. 결국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수사가 아니었겠는가. 그리고 지난 정부 때 보였던 박근혜 정부의 당신은 이제 의원이었죠. 박근혜 네. 의원의 행보나 또 대통령 후보 시절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시기적절하게 그냥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따져가며 사냥 사업을 이용했던 것 같아서 여러 가지로 아쉬움과 더불어 진정성의 의심을 갖고 있고요. 더군다나 국무총리 시대 이런 위원회 구성 과정에서의 사태를 보면서 더더욱 이런 의심을 더 많은 사람들이 갖게 되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박근혜 정부는 명확하게 지난 정부와 선을 긋고 가는 것이 맞겠다라는 것이 시민사회의 의견이고요. 좀 진정한 해결 의지와 진정성을 갖고 원점에서부터 좀 다시 나서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 그럼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이른바 4대강 비리에 관한 검찰 수사 이것도 예. 한계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희가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결과가 어느 범위까지 조사를 할 거며, 어느 범위까지 또 조사 결과가 나올지는, 사실 과거 사례를 봤을 때는, 이 청와대의 영향력이나, 이런 것, 대통령의 의중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예. 정말 조사 결과 마지막 얼마나, 제대로 조사해서 결과를 발표할지 저희도 좀 예의주시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이 관련해서 국민 고발 운동을 벌인다 이런 네. 기사를 봤어요. 예. 취지가 뭡니까? 저희가 감사원에서 사실상 문화 사업이었고 네. 결국에 이제 22조 원을 들여서 국민을 속인 셈인데 네.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감사원에서도 어떠한 사람들에게 책임자에게 문책을 한 것이 없고요. 그래서 사과한 사람 없고 책임진 사람 없다라고 하면 이러한 잘못된 국책 사업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네. 잘못을 저지르고서 아무런 책임이 지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국민들이 나서서 좀 이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하자, 고발을 네. 하자. 그리고 감사원 결과만으로도 이미 고발의 충분한 요건이 된다라고 네. 보아서 이런 고발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대적인 시민 참여를 통해서 고발인을 모집을 하고 있고요. 네. 이걸 바탕으로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핵심 추진 책임자들에게 고발을 통해서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하는 그런 운동이고요. 또한 네. 352명에 달하는 사람이 사령 사업으로 훈장 및 포상을 받았습니다. 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렇게 4대강 사업이 국민을 속인 사업을 하고서 훈장을 받았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예. 훈장 및 포장을 반환해라. 네. 이런 요구도 같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 훈포장 반환 요구도 소송을 통해서 관철하실 생각인가요? 이게 법적으로는 소송이라는 절차로 되어 있지는 않고요. 네. 담당 안전행정부 장관이 요청을 통해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는 부처나 이런 담당 관계 기관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네.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그 4대강 사업 책임자에 대한 이른바 국민 고발 운동도 네. 일단 딱 듣기에는 운동의 차원, 그러니까 정치적인 운동의 차원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법적으로 네네. 도 유효한 접근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변호사분들하고 1차 검토를 거쳐서 네. 이것이 단순히 그 운동적인 차원만이 아니라 감사원 결과를 토대로 하면 많은 부분이 실질적인 이 책임까지 물을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검토를 했습니다. 범죄 혐의가 뭐예요? 일단은 불법으로 예산을 지출한 것에 대한 배임죄가 하나가 검토가 되고 있고요. 또 이런 그 문서를 감추거나 또 이렇게 폐기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증거를 은닉한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고 또한 담합 비리를 방조한 것으로 감사원 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것도 책임자에게 법적인 어떤 고발 조치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국회에 나와서 그동안 관계자들이 운하 사대강 사업은 아무 상관없다라는 발언을 여러 차례 했거든요. 이런 것들은 국회 증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 법적인 조항들을 세밀하게 검토해서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어떤 법률 조항을 적용할지 거쳐서 이제 고발장을 작성할 계획입니다. 네, 고발 대상자 뭐 많이 있겠습니다만 5명만 좀 꼽아 주실까요? 저희가 아직까지는 이렇게 좀 논의 중이라서요. 일단 거론되는 어떤 후보들만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핵심적인 인사들이 이명박 대통령, 권도혁 국토부 장관, 김건호 수자원공사 사장, 그리고 신명필 추진본부장, 등이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4대강 녹조 문제 잠깐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나 심각합니까? 여름에 온 강이 소위 녹조 라떼로 물들은 것은 다 아실 텐데, 어느 정도 날씨가 선선해진 최근까지도 계속 녹조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9월 들어서 기온이 떨어졌는데 낙동강 일부 구간에서는 녹조가 오히려 심해진 구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상류는 낙동강 상류 같은 경우는 일부 소강 상태가 있지만 중하류 쪽에서는 계속 조류 경보나 수질 예보제 경계 단계가 발령이 되면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수질 예보사제로 이제 경계 단계는 수질 예보제가 시행된 지 작년 초부터 시행했는데요. 처음 발령된 거기 때문에 가을 되고서도 계속 이제 녹조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심각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한 달 전에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녹조와 관련된 발언인데 문제가 드러나도록 놔둬야 한다. 이런 말을 보면은 지금 가을까지도 이례적으로 녹조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는 정부가 녹조 제거 작업을 안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녹조를 제거한다고 해서 제거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너무나 광범위한 이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녹조를 제거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실효성이 떨어지는 이야기이고요. 결국에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 원인이 사대강 사업의 보로 인한 이 정체 시간 증가이다 보니까 이거를 어떤 임시 방편적인 부분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환경부 장관이 토로한 이야기가 아니겠는가. 결국 그래서 이 근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의도로 이 장관께서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의 취지는 이해를 하겠고요. 그럼 지금 정부가 녹조 제거를 위한 그것이 실효성이 있든 없든 간에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정부는 이제 이제 대책을 내셨는 것이 계속적인 어떤 모니터링을 하고, 그리고 일부 지역의 조류 제거선을 시범 운영하고, 또 주변에서 어떤 오염원을, 오염원 저감을 마련하고 이랬는데,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을 일단은 없애보고자 하는 임시 방편이기 때문에요. 그게 한계가 있다라고 보고 저희는 이제 녹조가 이제 보 때문에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실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보의 문을 다 열어버리면 안 돼요? 1차적으로는 시민사회 쪽에서 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보호의 문을 일단 개방을 해서 유속을 빠르게 하고 흐르게
요구하고 있지만 저는 국토부에서는 잘 받아들이질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를 만들어서 물을 가득 채우면 수질이 좋아진다라는 것이 이제 국토부의 논리였는데 예. 이것을 열어서 녹조를 제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스스로 논리가 잘못됐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일부 8월 초에는 임시적으로 방류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저감되기도 했는데 그건 결국 수문을 열면은 녹조를 줄어들게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왜 그런 조치들을 상시적으로 하지 않는지 참 의문이 가는 지점이죠. 자기들의 과거 잘못된 정책이 드러날까봐 예. 녹조가 심각한데도 수문을 열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네. 일종의 범죄 행위 아닐까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자기 모순에 빠지다 보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고 결국에는 탄생하지 않았어야 될 이 사업을 한 이 후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른 시간에 긴 시간 인터뷰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녹색연대 황인철 팀장이었습니다. 이 시간 하늘 풍경입니다. 오늘은 중부지방에서 많은 비 소식이 있습니다. 게다가 바람까지 강하게 불 것으로 보입니다. 중부지방에서도 특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은 출근길 강한 비에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반면 남부지방에서는 한두 차례 약하게 비가 오겠습니다. 이 비는 오늘 밤에 잠깐 그쳤다가 내일 다시 전국적으로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서울 경기와 영서 내륙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지금은 주로 강원도를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중부지방 30에서 80, 많은 곳은 최고 120mm까지 내리겠고 남부지방은 5에서 최고 50mm 정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24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고요. 강릉은 26도, 반면 대구와 전주, 울산은 29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만큼 기온이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말은 토요일까지만 비가 내립니다. 이후로 일요일부터 다음 주 추석 연휴까지 날씨는 대체로 좋은 편이고요. 낮 기온도 조금 오르겠지만 아침으로는 조금씩 쌀쌀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서울 기온 21도입니다. 이 시간 하늘 풍경이었습니다. 국민TV 뉴스가 창간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뉴스, 국민TV 뉴스의 텍스트 버전을 여러분 앞에 내놓습니다. 국민TV 라디오의 각종 콘텐츠를 이제는 읽으실 수 있습니다. 뉴스.국민.tv, 국민TV 뉴스에서 세상의 모든 뉴스와 만나세요. 공정한 시각, 따뜻한 관찰. YTN 해직 기자 노종면의 뉴스바. 이제는 초대석으로 함께합니다. 내년도 공무원 임금이 동결될 것이다. 아니다. 직급별로 차등 인상될 것이다. 보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르지만 실상은 공무원 허리띠를 졸라서 재원을 확보하겠다. 이런 점에서는 일맥상통하는 보도들입니다. 네, 공무원 노조가 지난 4월 요구했던 임금 인상안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조합원이 14만 명에 이르는 공무원 노조는 벌써 4번이나 노조 설립 신고를 막은 정부를 상대로 투쟁을 선포한 상태입니다. 공무원 노조 김남중 위원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 보도들이 엇갈리고 있는데 공무원 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 맞는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확인되는 건 없고요. 네.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얘기들이 저희 전부인데 지금 현재로 보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데에서는 동결의 얘기가 나오고 네. 어떤 곳에서는 차등, 소액의 차등 이제 인상을 얘기하고 있는데 두 군데 전부 다 얘기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됐든 내년도 공무원 임금을 최소한으로 인상해야 된다. 예.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선에서 그것보다 뭐 최소한 인상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뭐 3, 4% 그 이하로 가지 않겠느냐, 동결되거나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3, 4% 이하 뭐 좀 너무 기대가 크신 거 아니에요? 글쎄, 정부가 지금 안행부, 언론 보도에는 안행부가 이제 그렇게 3, 4%를 얘기했다고 하는데, 네. 실제로 봐서는, 작년에도 그렇고, 뭐 작년에 2.8% 올라갔고, 2009년도, 2010년도에 한 푼도 오르지 않았던 이런 거로 비교해 보면은 아마 거의 동결 수준에 이르지 않겠는가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부는 언론에 나온 거를 뭐 그렇지 않다, 뭐 아직까지 확정된 거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추석을 전후해서 이 내용들이 정확하게 좀 확인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 임금에 대한 공무원 노조 입장이 이미 있지요? 예, 있습니다. 저희들은 9.6%의 인상을 올 4월 달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 9.6%는 뭐 엄청나거나 뭐 저희들 보기에는 그렇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내년도에 물가 인상률이 2.5% 정도는 될 거다. 네. 그다음에 경제 성장률이 정부가 지금 4%로 세입을 잡으라 뭐 이렇게 청와대가 지시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2.5%만 계산을 하더라도 5.3% 이 두 가지를 합하고 그다음에 공무원의 임금이 민간 기업 수준에 비해서 한 80%, 83%대로 대단히 떨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한 박근혜 정부 5년 기간에 그 이 차이를 갖다가 보존하는 정책 조정 한 4% 정도 하면 기본적으로 최소한 물가 상승률의 기본을 갖다가 따라가기 위해서라도 9.6% 이상은 인상돼야 된다라고 저희들이 네. 판단하고 그렇게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지금 경제 현실을 감안할 때 수치만 보면 9.6%가 좀 높게 들리는 것이 사실이에요. 네, 그 내용을 보면 뭐 물가 인상 그리고 또 그동안에 동결되거나 사실상 동결됐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수치가 9.6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죠. 예. 예, 기본적으로 공무원 임금을 대단히 낮은 수준에서 정부가 유지 관리해오고 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뭐 어떻게 됐건 경제의 상황과 관련해서 정부도 내년을 4%의 경제 성장률을 이루어진다고 뭐 박근혜 정부가 얘기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은 예. 최소한 기본적으로 경제가 올라가는 만큼 또 물가가 올라가는 한 2, 3% 정도의 기본적인 것 거기다가 그동안 공무원과 관련해서 박봉으로 유지했던 부분들은 확보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것이 기본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동안 뭐 임금의 인상 추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땠어요? 공무원의 임금과 관련해서 보게 되면은 공무원의 임금을 민간 기업하고 비교를 할 때 정부가 비교를 할 때 이건 저희들이 뭐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정부가 발표를 할 때 100인 이상 민간인 사업장의 임금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근데 그 기준으로 보더라도 공무원의 임금은 지금 현재 그 수준의 83%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 것들은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에 2009년도 10년도에 한 푼도 올리지 않았던 것. 그다음에 작년도에 2.8% 이렇게 낮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유지해 왔던 것이 기본 이렇게 민간하고의 임금 차가 급격하게 나고 차이가 점점 벌어지는 이런 상황으로 만들어지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임금과 공무원 임금이 벌어지는 추이예요? 예, 계속해서 벌어집니다. 노무현 정부 때나 김대중 정부 때는 90%를 넘어가고 93%, 4%로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보게 되면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 이런 부분으로 간 적이 있었는데 지금 이명박 정부를 들어오고 하면서부터 이게 이제 80%대로 떨어지더니 이게 그게 이제 83%. 일반직 그 수준으로 공무원 안에 내부적으로 대단히 많은데 일반직 수준으로 따지게 되면은 뭐 76%대로 떨어지고 있어서 네. 공무원의 임금이 우리 밖에서 일반 국민들이 바라보실 때 쟤네들 대단히 많이 받고 뭐 엄청나게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시는데 내부적으로 들어와서 실제의 금액을 가지고 우리 사회적으로 비교를 해보시면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공무원이라는 게 그러니까 평공무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이제 전체의 공무원으로 따질 때는 경찰 공무원도 있고 교육직 공무원도 있고 여러 가지 공무원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일반 행정을 하는 공무원들의 비교를 하게 되면은 76%고. 100만 공무원, 경찰들, 군인들, 뭐 이런, 그다음에 교사 전체를 포함해서 비교를 하면 83%.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그 벌어진 격차를 다 보전해 달라는 요구인가요? 아니면 조금씩 좁혀 달라는 얘기인가요?
저희들이 이걸 갖다 일시에 요구하게 되면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뭐 또 저희들도 그렇게 요구할 생각이나 무리한 생각은 없습니다. 국가 경제를 갖다 판단해야 되고 하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됐든 로드맵은 좀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박근혜 정부 5년 기간 동안에 민간 보수하고의 그 차이를 갖다가 좁혀가는 방식으로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이 1년에 한 4, 5% 정도의 정책적으로 공무원 임금을 갖다가 물가 상승률이나 경제 상승률 이외에 반영을 해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타당한 방법이 아닌가. 그래서 점차적으로 공무원과 일반 민간 기업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차별을 없애나가는 것이 사회적으로도 맞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예. 자, 지금 임금 인상안을 지난 4월에 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공무원 노조가 설립 신고가 안 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뭐 일반 기업에서 벌어지는 노사 임금 협상 이런 게 벌어지는 건지요? 뭐 실제로 이제 공무원 노동조합이 전국에 한 100개 정도가 이렇게 설립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예. 노동조합도 있고 다른 노동조합도 공무원 노동조합들이 있는데 정부는 이제 민간보수심의위원회라고 해서 공무원 임금과 관련한 심의위원회를 만들고 거기서 논의를 진행을 하는데 그 안에 공무원 노조 설립 신고가 돼 있는 노동조합에서 한 3명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작년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 안에 들어간 것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로 가는 것. 작년에도 2.8%밖에 오르지 않았고 올해도 민간보수심의위원회에서 안행부가 얘기하고 있는 뭐 한 3, 4% 정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현실화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내용이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언론을 통해서 임금 동결이나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잠시 공무원 노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조합원 수가 14만 명. 예. 저희들은 14만 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입법, 사법, 행정에 있는 공무원들 전체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사회에서 최대 조직이고요. 예.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그러니까 공무원들 사이에서 노동조합을 할 수 있는 노동조합 중에서는 저희들이 가장 큰 노동조합입니다. 다만 이제 설립 신고가 안 돼서 아직도 법의 노동조합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설립 신고 안 된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불법 단체라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예. 정부도 그런 이데올로기 공격을 계속 해오고 있고 그렇게 이제 여론을 이제 호도하고 움직여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많은데 저희들은 지금도 현재 설립 신고를 갖다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준비 중에 있는 그런 노동조합이고 법적으로 봐도 노동조합을 인정하는 법외 노동조합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법에 인정된 법외 노동조합이고 다만 법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를 제출하지만 계속 반려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예, 저희들 활동이 뭐 정부가 보기에는 뭐 정부 입장하고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은 공직사회 개혁 부정부패 척결 이것이 관료 조직을 바꿀 수 있는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료 조직의 변화를 통해서 한국 사회가 좀 더 복지를 추구하는 그런 행정으로 정부 정책으로 옮겨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런 활동들이 아마 법인 노동조합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 최근에 설립 신고 냈던 게 지난 7월이었던가요? 8월이었던가요? 네, 7월입니다. 7월에 정부하고 약속을 전부 다 해서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냈죠. 그 노동부 장관도 해준다고 국회나 이런 데 와서 얘기를 했고 이 정도면 된다라고 전부 다 해서 했는데 8월 2일 날 최종적으로 정부가 반려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정부가 공무원을 국민들 이전에 정부 일을 하고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사기를 한 거 아니냐, 거짓말을 한 거 아니냐, 실무 차원을 넘어서 장관까지 가능하다라고 얘기했던 것을 그 가능한 이유를 또 들어서 이미 얘기된 얘기를 확인되고 정리된 얘기를 사유로 해갖고 반려를 한다는 것과 관련해서 저희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고 박근혜 정부가 도대체 이 공무원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것인가, 그다음에 노동조합과 관련한 부분, 노동자 전반과 관련한 부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가 이번을 통해서 확인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냥 실무 차원에서 뭐 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다. 장관이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습니까? 예, 민주노총 그 위원장실에서 장관과 민주노총 당시 위원장과 저가 만나서 설립 신고와 관련한 협의를 진행하자라고 합의를 했고 노동부는 해당 부서의 그 과장, 그다음에 계장으로 해서 국장까지 해서 실무팀을 꾸렸고 저희들도 담당자를 실무팀을 꾸려서 8차례 이상 만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그동안 요번이 4번째였으니까 3차례에 되면서 거부됐던 부분들, 반려됐던 부분들을 전부 다 검토하고 서로 합의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이행을 했는데 정부는 마지막에 반려를 한 그런 부분이죠. 네. 지난해 10월에 사실상 설립 요구 수용을 촉구하는 그 공무원 노조 총회가 대규모로 열렸고 그 자리에 박근혜 후보의 대리인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때 뭐 최고위원이 박근혜 그 당시 후보, 대통령 후보의 인사말을 직접 가지고 와서 메시지를 가지고 와서 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복지 수준과 이런 것들을 제고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고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해서의 행사에도 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좀 공무원 사회와 관련해서 긍정적인 신호가 오지 않겠는가 생각을 했는데 임금서부터 시작해서 공무원 노동조합 저희들 신고와 관련된 부분서부터 모든 부분들이 지금 약속과 정반대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앞으로 할지가 궁금한데요. 10월 투쟁 얘기가 나오더군요. 예, 저희들이 지금 공무원 지금 뭐 임금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은 저희 다른 기타 영역들 뭐 대학에 있는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기존에 받던 수당이 월 한 100만 원 정도씩 사라지는 9월 달서부터 이런 부분들 뭐 여러 가지 부분으로 해서 10월 달에 저희뿐만 아니라 공공의 영역에 계신 공공운수연맹 노조와 또 정교조와 함께 10월 달에 총력으로 정부와 관련 이런 부분을 갖다가 해소하고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집회 그다음에 활동들을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것이 뭐 일회성 집회로 끝나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뭐 지속적인 투쟁 계획이 있으세요? 지속적으로 좀 정리를 계속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의 임금의 이 문제는 공무원의 임금이 박봉이다라든가 뭐 아니면 일부에서 얘기하고 엄청나게 많이 받고 있다든가 이런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의 임금이 대단히 낮게 책정됨으로써 공공에 있는 영역들을 비롯한 우리 사회 전반에 있어서 임금이 노력한 대가만큼 받지 못하고 있는 그 기준으로서 공무원 임금이 계속해서 작용을 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경제부총리가 발언을 할 때 공공부분, 공무원과 공공부분에서부터 그 임금을 동결하고 최대한 줄여서 그걸 갖다가 사회적으로 전부 다 확대하겠다. 그다음에 공무원의 일자리도 시간제로 바꾸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사회 전반으로 옮겨가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가야 될 그런 정책과 관련한 부분을 공무원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여기 이 공무원의 임금이 만약에 더 낮아진다라고 하면 동결이 되거나 한다 그러면은 우리 사회 전반에 있어서의 임금 전체가 동결되거나 대단히 낮게 갈 수밖에 없는 거다. 작년에 저희들이 2.8% 공무원 임금이 오를 때 공공부분 전체의 임금도 정부가 주도를 해서 똑같이 2.8%밖에 안 오르고요. 공무원 임금이 낮게 갔을 때에도 그렇게 우리 사회 전반에 있어서 임금도 대단히 낮게 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부분에서 공무원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임금을 높여간다는 판단을 가지고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우리 국민들께서 뭐 방송을 접하고 신문을 접하면 거기서 얘기하는 노동과 관련된 특히나 이제 임금 문제와 관련된 보도를 단순한 그들만의 이해관계 문제로 이해하시는 그런 측면들이 있어요. 언론사들이 이렇게 유도하기도 하지만 지금 말씀은 그것이 뭐 특히나 공무원이라면 우리 사회 전반적인 임금 구조의 바로미터가 된다. 네, 그런 말씀이시죠. 예, 기준이 됩니다. 이 기준으로서의 작용은 예전에 정권 때에도 마찬가지로 사회 급격하게 산업화되는 과정에서 임금을 동결하거나 이러기 위해서 공무원의 임금을 지난 수십 년간 또 아주 낮게 책정을 해왔거든요. 그걸 통해서 우리 사회 전반의 임금
노동자들이 가져가야 될 자기 가치와 관련된 부분의 임금을 대단히 낮게 책정해 왔는데 이것이 뭐 민주화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지금에 와서도 특히 이명박 정부를 넘어오면서부터 시작해서 2009년도, 2010년도 한 푼도 오르지 않았고 작년 올해 만약에 내년까지 해갖고 공무원의 임금이 동결 내지 이에 가까운 수준으로 간다 그러면은 사실상 공무원의 임금과 관련한 부분은 민간 부분과 관련해서 더욱 격차가 나겠지만은 이 격차가 나는 부분을 넘어서 민간 부분도 자기가 받아야 될 임금과 관련한 부분을 정당하게 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공무원의 기준에 준해서 낮게 책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사회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정부가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나 저희들이 좀 분명하게 좀 인식을 하고 공무원들의 임금과 관련된 부분, 공무원들, 쟤네들만 자기 욕심을 차리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바라보시기보다는 우리 사회 전반에 있어서의 노동으로서 일한 사람들이 정당하게 자기의 가치를 갖다 배분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과정 속에 공무원의 임금이 올라가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같이 좀 공감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요청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 말씀도 이해는 되지만 또 국민들 사이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기가 경제 상황이 워낙 안 좋으니까 공무원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야 된다면 먼저 솔선수범해야 되는 것이 공조직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부의 그런 부분의 말씀이 계시고 그거는 지난 수년간 아니면 수십 년간 공무원의 임금과 관련해서 얘기할 때 늘 정부가 얘기하거나 아니면 민간 쪽이나 언론 쪽에서 나오던 일부 언론 쪽에서 나오던 얘기들인데요. 예. 공무원의 임금을 갖다가 줄이고 그것을 갖다 솔선수범할 것이 공무원이다. 국가적으로도 그렇게 봐야 될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의 경제를 갖다 살리기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그 금전적으로 그 혜택을 줘서 그 국민들이 정당한 소비를 할 수 있고 그 정당한 소비가 확대되고 함으로써 경제가 다 새롭게 올라갈 수 있는 내수 경제를 갖다 실질적으로 제대로 돌릴 수 있는 특히 지역에 있는 곳에서 지역 경제를 갖다 돌리기 위해서는 공공의 영역이라든가 이런 일정하게 월급을 타고 봉급을 타는 사람들의 봉급이 올라가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안정적으로 각 지역에서 소비를 하느냐가 이것이 관건이 되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공무원의 임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임금을 갖다가 올려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를 위해서도 지금 현재로 판단할 때 절대로 이게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공무원의 임금을 올려주고 그걸 통해서 민간 부분의 임금까지도 올리고 그렇게 올라간 각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임금을 가지고 내수를 갖다가 촉진하고 소비를 확대함으로써 내수 경제를 올리고 외국의 수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플러스가 되고 흑자가 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경제가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보게 되면은 결국은 내수 경제가 올라가야 되고 건강하게 이 경제가 돌아가야 되는데 그 경제가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졸라맸던 부분이 아니라 그들에게 정당한 임금을 주고 그 임금을 통한 소비를 갖다가 정당하게 시켜서 내수 경제를 제대로 돌리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법이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일부러 기획한 건 아닌데 이어지는 우리 선대인의 대인 경제 코너에서 시중에 돈은 공급은 많이 확대가 되는데 시중에 풀리는 돈은 없다. 그래서 내수가 침체되고 경기 불황이 이어진다는 점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원장님. 예. 지금 임금 문제 짚어봤고 또 정부의 노조 설립 신고 반려 문제도 짚어봤는데 공무원 노조가 당면에 있는 또 심각한 문제 어떤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심각한 문제가 우리 사회의 다른 영역도 마찬가지지만은 공공 부분 전체가 민영화되는 그런 문제죠. 예. 그거 한 가지 하고 또 내년서부터 아마 진행될 예정으로 있는 또 올해 언론에서 여러 차례 나오고 있는 공무원 연금을 해체하거나 내는 방식을 바꿔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마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과 대단히 연결되어 있는 거고 특히 공무원 사회 안에는 상수도의 민간화, 이런 부분들은 상수도 요금의 급격한 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가져오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계속 막아오고 있는데 이 부분이 쉽지를 않습니다. 정부가 예산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그 자치단체를 압박하고
이걸 민영화시키지 않으면은 예산을 주지 않겠다 이런 정도로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도 상수도와 관련된 부분들이 민간으로 이렇게 위탁이 되고 민간으로 민영화가 돼서 국민들의 삶의 기본적인 부분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네. 공무원연금의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국민연금도 뭐 논란이 되고 있지만은 공무원연금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공격이 되고 있는데요. 공무원의 연금과 관련한 부분의 공격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저희들은 국민연금의 수준을 공무원연금의 수준으로 어떻게 올려갈 건가를 논의를 좀 시작해서 우리의 노후와 관련된 국민 전체의 노후와 관련된 부분들이 제대로 보장받고 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가 책임지는 이런 노후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마스터 플랜을 만들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러한 두 가지 부분이 저희들한테도 문제가 되고 국민 전체에도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뭐 민주노총이나 공무원노조 이 공공부문의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도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이런 뭐 공공부문의 민영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반 국민들의 삶하고 밀접하게 관계가 돼 있다라는 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또 친절하게 지속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역할을 언론이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그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뛰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저희들이 뭐 노력을 할 거고요. 요번 추석 이제 때에도 저희들이 귀성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좀 이런 상수도의 민영화 문제, 그리고 저희는 아니지만 철도 같은 데가 지금 이제 뭐 민영화가 또 된다고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가스도 또 민영화돼서 가스요금도 또 올라간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고향 가시는 분들에게 좀 선전전도 좀 하고 이렇게 할 예정인데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사회에 그동안 뭐 먹고 살아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다른 영역들에 눈을 돌리지 못하고 하지만은 추석이나 이런 연휴를 통해서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나의 삶의 문제가 다른 기타의 영역, 다른 영역들과 이렇게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우리가 판단하면서 같이 관심을 가지는 그런 연휴나 이런 것들이 되었으면 되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선전전이라는 표현을 뭐 설명전? 예. 선전전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네요. 전투적이어서 지금 우리 삶이 좀 팍팍하긴 합니다만 뭐 그건 제가 지나가는 말로 드렸던 말씀이고요. 한 가지만 짧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정원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아로라는 그 지하 혁명 조직에 그 모임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경기도 쪽에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 파악을 해보셨는지요? 지금 현재까지 뭐 저희들한테 들어온 얘기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언론에 난 거 보면은 참석하신 분의 확인된 부분들이 한 8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30-40명이 공무원이다. 예. 글쎄요, 어떤 근거를 가지고 했는지 또 검찰에서는 아니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막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아로 혁명 조직의 반 정도가 공무원이라고 하는데 대한민국 아로 조직 혁명 조직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지만은 그런 조직의 반이 공무원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정말 이거 심각한 문제인데 저희들은 이와 관련해서 확인한 바도 없고 확인되지도 않습니다. 이런 무차별적인 공격이 과연 가능한가 여기에 대해서 이 국정원의 문제가 이렇게까지 가는 것이 맞는가? 국정원이 이렇게 언론과 관련해서 무지막지하게 아니면 말고 식으로의 여론을 갖다가 그 내용들을 갖다가 흘려서 되는 건가? 이런 우려들을 저희 내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른 아침 긴 시간 할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에너그램과 정치 풍자의 묘미를 함께 느껴볼 수 있는 시사 에너그램 공갈입니다. 문장을 구성하는 음절들을 재배열해서 전혀 다른 의미의 문장을 새로 만들어내는 에너그램. 뉴스바에서는 정치인의 발언이나 그 발언을 보도한 기사 문장으로 에너그램을 만드는 정치 풍자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의 NLL 관련 발언을 에너그램 상자에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했다는 새누리당의 억지가 대선판을 어지럽혔고 심지어 지난 6월 대화록이 공개된 뒤에도 본질 호도는 여전했습니다. 대화록 공개 직후 새누리당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나온 최경환 원내대표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NLL 포기를 넘어 선납이라는 사실은 초등학생들도 알 정도.
노예 질거작. 네, 진실이 덮일지 모른다는 우려 속에서도 NLL 포기 발언의 문제가 본질은 불법 정치 공작이었음을 확인해주는 사실관계들이 최근 검찰 수사를 통해 하나둘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NLL 상남일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칠거지약이라느니 했던 지난 6월 최경환 원내대표의 발언은 본질과는 정반대였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너그램 상자에 이 발언을 넣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다음과 같은 문장이 탄생했습니다. 사실 최환경 등 세 당 원내 학생들은 누대의 과학, 돈 없는 표를 노리어 NLL 포기 상납이라 초칠 정도 알지? 최환경 등 세 당의 원내 학생들은 누대의 거악이다. 돈 없는 표를 노리고 NLL 포기 상남이라고 초쳤다라는 문장입니다. 세 당의 최환경이 누군지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원문과 바뀐 문장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시사애너그램 공갈이었습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NLL 포기를 넘어 상납이라는 사실은 초등학생들도 알 정도. 노예 질거작. 사실 최환경 등 세 당 원내 학생들은 누대의 과학, 돈 없는 표를 노리어 NLL 포기 상납이라 초칠 정도 알지? 지금 여러분께서는 YTN 해직기자 노정면이 진행하는 국민TV 라디오 노정면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돈이 아닌 사람의 관점에서 경제 현상과 경제 관련 보도들을 들여다보는 선대인의 대인경제 시간입니다. 오늘은 물가 문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대인 경제연구소 선대인 소장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선대인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최근 소비자 물가 지수가 계속 떨어져서 네. 1%대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최근의 추이가 어땠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2010년, 2011년 4%를 넘나드는 그런 이제 물가 상승률을 기록해서 예. 많은 가게들이 고통받았잖아요. 네. 그런데 2012년부터는 이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뚝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2012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한 약 15개월, 그러니까 2012년 한 3월 정도부터일 겁니다. 그때부터 해서 거의 15개월 동안 지금 거의 2% 이하의 그런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 중에 12번 정도가 1%대 이하의 그 초저물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초저물가라 그러면 근데 많은 분들이 좀 이상하게 느껴지실 텐데요. 지표상으로는 물가 상승률이 진짜 초저물가 상승률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자, 이 불과 몇 년까지 물가가 치솟다가 이렇게 된 이유가 뭔지도 궁금한데요. 어떤 원인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들 좀 궁금하실 텐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환율효과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환율이 대폭 올라가면 예를 들어서 1달러당 1,000원 하던 게 1,200원, 1,300원이 되면 수입 물가가 그만큼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수입 물가가 올라가면 그 수입 원자재를 쓰거나 그걸 최종 소비재로 이렇게 수입하거나 할 때 그렇게 해서 이제 생산자 물가, 최종적으로 소비자 물가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현상들 이렇게 생기고요. 네. 또 국제적으로는 원자재 가격, 특히 에너지, 석유류 같은 에너지 가격, 또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가격이 이렇게 올라간다든지, 또 국내적으로는 이명박 정부가 이제 엄청나게 돈을 푸는 정책을 폈었거든요. 예. 4대강 사업, 그것도 이제 일환이었고, 굉장히 이제 저금리, 또 가계부채, 공공부채 엄청 늘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중에 돈이 풀리면서 이렇게 올라갔었던 게, 이제, 약간은 좀 정반대의 현상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1,300원까지 올라갔던 환율들이 어쨌거나 이렇게 정부의 인위적인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이제 내려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1,100원대 아래로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예. 예, 또 그런 상황에다가 이제 국제 에너지 가격, 또 농산물 가격도 상대적으로 이제 계속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요. 네. 이런 가운데 이제 이 급격히 늘어났던, 그래서 이 부채를 이렇게
그 가계부채나 공공부채 형태로 시중에 풀었던 돈들도 이제 이 일정하게 흡수가 되면서 네.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상대적으로 저물가 현상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여러모로. 근데 네. 가장 근본적인 건 사실은 이제 경기 침체가 사실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한 징후이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들은 우리가 이제 고물가를 불렀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이제 뭐 일정하게 해소되면서 이제 나타나는 측면도 있고요. 예. 그와 상관없이 지금 계속 이제 경기 침체가 심화되다 보니까 돈이 시중에 돌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가가 계속 이 하락 양상을 보이는 뭐 이런 효과도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기저 효과라고 해서요. 네. 예전에 워낙 이제 치솟았을 때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때를 대비해서 이제 이 상승률을 나타내다 보니까 예. 상대적으로 이제 좀 낮게 나타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추석 앞두고 있어서 네. 안 그래도 그 물가에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은데 특히 농산물 가격에 대한 관심이 클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요즘에? 농산물 가격은 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2010년, 2011년 뭐 이럴 때 이 추석 뭐 전후해서 되게 이제 그때 뭐 일부 품목들은 일부 채소들 같은 경우는 예. 뭐 100% 이상의 그런 뭐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하고 단기간에 네. 그랬습니다. 근데 올해까지 이제 뭐 야채류, 신선색 뭐 식품류 이런 쪽은 사실 그 상당히 안정세를 보였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 최근 발표된 이제 7월달 그 이제 이 그 과일류 또 채소류 이 상승률이 한 20%, 30%대씩 이렇게 이제 좀 단기적으로 급등하기 시작해서 네. 좀 불안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래도 한 두세 해 전에 비해서는 예. 아직은 좀 양호한 편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여간 전반적으로 저물가 형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뭐 지표상으로는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면 물가가 낮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살림살이에는 분명히 도움되는 게 맞는데요. 예. 다만 이게 이제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정한 수준을 그러니까 일정한 수준보다 네. 지나칠 정도로 낮아진다는 것은 사실 그 경제가 굉장히 이제 뭐 장기 침체에 시달린다거나 이럴 때 많이 나타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좀 한편으로는 유심히 봐야 하는 이유가 우리가 경제 개발을 시작한 이래로 이처럼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지속적으로 낮았던 적은 외환위기 직후 말고는 유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낮은 시기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앞서 말한 이제 이 경기 침체 이외의 요인들이 상당히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딱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분명히 경기 침체 요인이 상당히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일본이 이제 뭐 대표적으로 굉장히 이제 저성장에 시달리면서 또 저물가 상황을 넘어서서 마이너스 이제 물가 그러니까 디플레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디플레 상황을 오래 겪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상황은 이제 좀 그 우려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저물가 현상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것이 외환위기 직후 이후에 처음이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뭐 이 정도로 계속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경우는 사실 처음. 예, 그만큼 좀 심각한 징후로 보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그렇게 볼 여지들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보고요. 네. 그래서 이 향후의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만 경기 침체가 심각한 건 사실이다. 그건 뭐 많은 분들이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이 물가가 수치상으로는 낮다고 하지만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만 보면 저게 뭐 현실도 모르고 선대인이 나와서 헛소리하냐 뭐 이러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네. 당연히 이 지표상으로 나타난 거하고 지금 체감하신 거 굉장히 다를 겁니다. 왜 다르냐?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도. 첫째는 기간에 따라서 이제 사람들이 체감하는 것하고 지표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에 100원 하던 게 200원으로 올랐으면 상승률이 100%죠. 근데 거기에서 그 한 달 후에 이 200원인 게 그대로 200원으로 다시 있으면 그 기간 사이에는 물가 상승률이 어쨌든 제로가 됩니다. 네. 근데 그러니까 지표상으로는 그러는데요. 사람들이 체감하는 건
100원에서 200원으로 2배 올랐던 게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기 때문에 네. 여전히 굉장히 고물가인 거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2010년, 2011년에 4%를 넘나드는 그런 물가 상승률을 기록했었는데 그게 그때 많이 올랐던 게 떨어지지 않고 조금이라도 어쨌든 뭐 1%라 하더라도 상승하고 있는 거니까. 네. 여전히 이제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이제 이 고물가 상황이다. 그러니까 분명히 물가 부담 자체는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여전히. 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도 어떤 게 오르느냐, 이런 건데요. 네. 최근 5년 동안에 오른 물가 품목들을 보면, 뭐, 보건, 교육, 또, 우리 이제 뭐 급식해서 이제 무상급식도 해서 그런 것들이 물가 상승률 하락에 많이 기여를 했거든요. 예. 근데, 예를 들어서 등록금을 낸다, 또 뭐 병원에 간다, 또 통신료도 사실 좀 떨어졌는데요. 그런 것들은 장기 계약 상품이거나 이제 뭐 분기별로 또 반기별로 이렇게 뭐 내는 거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그게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다고 해서 잘 못 느끼는 반면에 음식값, 뭐 또 의류, 뭐 이런 것들은 의류, 신발류 이런 것들은 거의 매일 일상적으로 쓰는 제품이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는 체감 물가는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예. 특히 서민들 입장에서 이런 부담이 되게 많이 늘어난 거기 때문에요. 네. 사실은 같은 예를 들어서 1% 상승이다 또는 4% 상승이다 하더라도 이런 물가들이 주로 오르게 되면 굉장히 이제 서민들이 훨씬 힘들게 되는 악성 물가 상승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정부 입장에서는 물가가 높다라는 것이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네. 정부 의도에 따라서, 물가 지표가 좀, 네. 뭐라고 할까요? 마사지 된다고 할까요? 좀 왜곡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국이 좀 심하게 그런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2011년에 우리가 물가 상승률이 11월 달까지 4.4%를 기록하다가, 예. 갑자기 그해 말에 4.0%로 딱 맞춰진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한국은행의 물가 상승 이제 목표치 상한이 4.0%인데 4.0%에 딱 맞춰졌었거든요. 네. 갑자기 왜 4.4%를 기록하다 4.0%가 됐느냐? 그해 말에 개편을 하게 돼 있던 걸 조금 한두 달 앞당겨서 소비자 물가 지수를 개편을 합니다. 원래 5년마다 개편하는 건데 그걸 앞당겨서 개편을 한 거고요. 하면서 물가가 만약 건반지 같은 게 올랐는데 이런 걸 빼버리고 또 무상급식 같은 경우는 무상급식을 하면서 물가에서 빠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넣어서 무상급식 효과로 물가가 내려간 부분들이 이렇게 차지하도록 하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한 부분도 있고 또 한편 소비자 물가 지수를 개편하면서 보험 같은 경우 우리 지금 대한민국은 굉장히 보험 과잉 국가거든요. 네. 특히 사보험 과잉 국가거든요. 자, 그래서 집집마다 지금 보험 안 든 집들이 드물 정도인데 이만큼 생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액수도 사실 굉장히 크거든요. 보통 1년으로 잡으면 몇백만 원짜리 보험 들고 있는 집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런 보험이 소비자 물가 지수 안에 예.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삼성생명의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 개편할 때 삼성생명 부사장이 이제 통계청장을 만나서 로비를 예. 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네네. 이런 현상들이 비일비재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오늘도 시간이 좀 부족해서 충분히 듣지 제가 못한 말이 것이 예. 좀 아쉽습니다. 자, 우리 선대인의 대인경제는 추석 지나고 또 청취자들 만나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추석들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앞서서 인터뷰한 공무원노조의 그 위원장님 성함을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김남중 위원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김중남 위원장으로 바로잡습니다. 자, 퀴즈 정답은 세종시였습니다. 자, 뉴스바 문 닫을 시간입니다. 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바 바텐더 노정면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